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일제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2학기 전체 내용이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첫 파트가 일제 이전이죠. 일제 이전.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이제 홍경래난 임술롱민 봉기부터 시작해서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뭐 통리기모함은 별기군 여러 가지 사절단 이런 근대화 정책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부감을 느꼈던 어떤 구식군인들이나 일반 농민들의 뭐였어요? 이모군란. 또 여기에 대한 반성인 갑신정변. 그다음에 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우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삼국간섭, 아관파천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었죠. 어, 그리고 이제 일본이 청나라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까지 물리치면서 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뭐 기후각서, 그다음에 이제 한일 병합조약까지 쭉 맺고 또 외국과도 가스라테프트 밀약, 또 영일동맹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조선은 일본 거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들 쭉 보면서 이제 일제시대를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에 들어온 거죠. 일제에 들어온 거고 이제 나중에 제 3기 파트로 해방 이후를 보겠죠. 근데 사실은 요 세 개 파트 중에서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가장 어려운 파트를 끝내신 거야. 이게 왜 여기가 어렵냐면 일제 이전은 우리가 약한 건 다 알고 이제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느냐 문제인데 아직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막 다 덤벼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입장과 사정들 또 우리의 입장 또 우리 안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지. 뭐 우리나라를 누가 식민지로 차지할 거냐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 청나라의 입장과 과정이 어떻고 일본의 입장과 과정이 어떻고 또 러시아의 입장과 과정이 어떻고 또 영국은 어떤 입장이고 프랑스는 어떤 입장이고 또 미국은 어떤 입장이고 또 독일은 어떤 입장이고 요거를 다 알아야 됐었고 또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또 개화판은 어떻고 또 뭐 위정책사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여러 입장들을 다 동시에 이해를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고 요 흐름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저항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고 요 결국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쉬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먹으실 거 없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는 일제 시대는요. 공부하실 때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일제시대는 무조건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보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 뭐 제가 시험 문제로 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언제 식민지가 돼서 언제 해방하는지 정도 연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일제시대로 본격적으로 식민지가 딱 되는 게 191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하는 게 1945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는 건데 요거를 공부하실 때 기본 셋은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 10년대 단위면 1910년부터 10년대. 그러면 1910년부터 몇 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어? 191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벌써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1기. 요게 이제 1기야, 1기. 그 다음에 2기는 그러면 20년 되겠죠. 1920년대, 즉 20년부터 1929년까지. 그 다음에 3기는요, 3, 40년대 묶어서 갑니다. 1903, 40년대. 그래서 1945년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일단 공부를 하실 땐 기본적으로는 분위기를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1기는 식민 지배를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빡세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 뭐 분위기 지식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빡세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는 조금 부드럽게 가요. 조금 부드럽게 간다. 물론 이것도 다 구라야. 구라긴 한데 어쨌든 조금 그나마 1910년대보다는 드러나는 분위기는 조금 부드럽게 된다. 물론 그 안을 또 까보면 또 다 이제 부드러운 게 가식이고 뭐 그런 식이지만 1930, 40년대는 전쟁의 분위기로 갑니다. 요게 기본 셋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일기가 빡센 이유는 아시겠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네를 지배할 거라는 거. 카리스마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빡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근데 이제 20년대, 3, 40년대 넘어가시면 요걸 봐달라는 거지. 2기가 1920년부터 시작된다는 건 요때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직전에 19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 4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다음 10년대에 찾아온다는 거죠.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에 변화가 오는 거고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930, 40년대에 변화가 오는 거라고. 즉 2기 1920년대에 부드러움을 이끌어냈었던 191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거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해. 3.1운동이 있대죠. 3.1운동. 그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29년도 주목해서 보셔야죠. 1930, 40년대에 전쟁이 들어가는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좀 세계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경제 대공황이죠. 사실은요. 대부분의 국가 간의 전쟁은요. 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일로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주 없진 않지만 드물어요. 전쟁은 목숨을 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즉 보통은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미국을 시작으로 기억나시겠지만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고 일본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이 아니면. 그래서 일본이 1930, 40년대는 전쟁의 시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요 분위기 1기 때는 시작이니까 빡세고 2기 때는 1919년 3.1운동 때문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어떤 탄압, 지배, 빡센 분위기 이런 것만으로는 지배할 수가 없는 민족이구나 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1930, 40년대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 때문에 전쟁의 분위기로 가게 된다는 거. 요 요것만 딱 잡아두시면 일제시대는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요거 한번 적어놔 두시는 거 괜찮을 거예요. 이미 적은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일제시대의 시작 1910년대 제1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경복궁 안에 있는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은 근면하게 정치를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고요. 왕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왕이 일을 하는 곳이죠. 즉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중앙 정치가. 근데 거기 지금 뭐가 걸려 있어요? 일장기가 걸려 있죠. 이 얘기는 정치를 이제 앞으로 누가 하겠다? 조선의 정치를 일본이 하겠다. 즉 조선이 주권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10년대 식민 지배를 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범진이라고 하는 경술국치한 거에 자결을 순국했었던 대한제국의 외교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909년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식민 지배 당하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던 거죠. 경술국치면 이제 우리가 식민 지배가 되는 1910년이 경술년이에요. 그래서 경술년의 국가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은 나의 육체를 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정신을 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민족 단위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조선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망했죠. 그렇죠? 이제 이 나라는 없는 거예요. 주권을 잃었으니까. 근데 뭐는 남아 있어? 민족은 남아 있잖아. 그렇죠? 즉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나의 육체를 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정신을 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민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라는 것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선이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제 일제의 지배를 받을 거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겠죠. 그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쉽게 오해하시는 게 이 독립운동이 조선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선은 망한 나라예요. 끝났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독립운동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조선을 되살리자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이게 기본 셋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이미 주권을 잃은 순간 망했고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의 목적은 조선을 리바이벌 되살리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선을 되살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거다. 그게 목적이다. 요걸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두고 일제시대를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1910년대 분위기를 볼 텐데 1910년대 이 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단통치라고 해요. 무단통치. 굉장히 이름부터가 빡센 느낌이 있죠. 무단통치라고 하고요. 요 일제 식민지배 전체를 관리하는 이 중앙정부 기구가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고 요 조선총독부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일본과 맺죠. 그 원래는 불법적인 조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일본은 이 외교권을 관리해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거고 이 관리해 주기 위한 관청으로 통감부를 설치했었죠. 통감부. 제가 이렇게 다음 말이 늦어질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을 마시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깐 끊고 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통감부, 을사늑약대죠. 을사늑약대. 요 통감부가 레벨업해서 이제 규모가 커진 게 조선 총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조선 총독부의 가장 높은 사람 장관 이 총독이에요. 네, 보시면 일본 육해공군 대장 출신으로 즉 군인들이 오는 거죠. 군인들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선의 식민 지배를 총관리하는 게 조선 총독부고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인데 군인들만 총독으로 보낼 거다 이 얘기예요. 즉 조선의 식민 지배 전체를 어떤 분위기로 가겠다? 군대식 분위기로 가겠다는 거죠. 군대식 분위기는 군대 운영 원칙은 뭐예요? 명령과 복종이죠. 복종.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이 분위기, 군대식 명령과 복종의 이 분위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조선 총독부고요. 요거는 일제 시대 때 사진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많죠. 요건 이제 6.25 전쟁 중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요거만큼 총독부를 정면에서 잘 찍힌 사진이 잘 없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일단 볼만해요. 즉 지금 요거 있죠. 요게 경복궁이거든요. 경복궁이고 여기 이제 근정전이 있는 건데 경복궁 앞에다 이렇게 총독부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복궁이 안 보이겠죠. 즉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조선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경복궁은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경복궁에서의 정치는 더 이상 없고 조선을 지배하는 정치는 어디서 한다? 조선 총독부에서 할 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이죠. 지금 건물이 하늘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1990년대 초반 일제 총독부 건물 사진인데요. 요거는 1990년대까지도 있었고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는요, 일제시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죠. 아픈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니까 오히려 잊지 말고 잘 기억해뒀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걸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뒀었는데 여기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하면서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이제 파괴한 거죠. 철거를 한 거죠. 철거. 그리고 일부 중요한 어떤 잔해들은 지금 천안에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 일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총독부에서 모든 이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독부의 총독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대 통수권, 외교권까지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제도가 헌병경찰제예요. 헌병경찰제. 헌병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헌병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영어 약자가 MP거든요. 밀리터리 폴리스. 즉 군대 안에 있는 경찰을 얘기해요. 지금은 군사 경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헌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 안에 군인들 중에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헌병 경찰 헌병이에요. 헌병. 근데 헌병 경찰제는 뭐냐면 헌병은 군인들을 상대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병 경찰제는 일반 치안 업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찰
치안 업무를 일반 경찰이 아니고 누가 보겠다? 헌병 경찰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총독도 군인만 오고 그다음에 일반 경찰 역할도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함으로써 완전 군대 국가로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헌병경찰제에 꼭 따라오는 게 직결처분권 그리고 태형령이에요. 태형령은 아시다시피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결처분권은 이제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 경찰은 처벌의 권리는 없죠. 범죄가 발생하면 이 범죄를 수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의 용의자를 추적해서 체포하는 거기까지만 경찰의 역할이고 사실은 처벌은 법원에서 나오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구성이 이렇죠. 경찰에서 이제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해서 체포하고 그래서 범죄 사실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면 검찰로 넘기죠. 그럼 검찰이 이 사람의 행동과 경찰 측의 의견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법적인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하는 거죠. 기소 즉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측과 검사 측 이 법률 분쟁을 이제 재판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용의자로 지목된 측은 변호인을 고용해서 변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검찰은 또 검사가 나와서 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거고, 그런 법적 분쟁을 거쳐서 판사가 뭐 아예 무죄 판결을 내리던가 아니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직결처분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직결처분권과 태형령이 콜라보를 이루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아무나 잡아다 패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군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나 뒤지게 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때리냐 그러면은 네가 잘못했다. 어쨌든 잘못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복장이 마음에 안 들었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일본어로 할 거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막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 가능한 거죠. 저는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보고 뒤지게도 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빼앗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언론은 뭐 신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집회 모여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런 거죠. 출판 책을 펴내는 거고요. 결사라고 하는 건 모이는 건데 그냥 모여서 한번 시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모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단체를 조직하는 걸 결사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공통점이 뭔가? 무언가를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혼자 하든 사람들이랑 같이 하든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폐간된 신문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들이 있죠. 시험에 낼 건 아닌데 황성신문은 예전에 을사늑약 때 장지연이라는 논설위원이 이제 시일에 방송되고 오늘 밤에 이르러 나는 목 놓아 우노라 뭐 이런 글을 쓴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를 만들었었던 기억나시나요? 안창호와 함께 양기탁이라는 분이 영국인이었던 베델과 함께 어, 만들었던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예요. 근데 이 베델이 영국인인데 당시에 이제 영국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은 영일동맹을 체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인 베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공격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다른 어떤 신문들보다도 이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종의 강제퇴위에 대해서도 되게 강력하게 항의했었고 또 국채부상운동 때도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었던 그런 신문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성신문의 어떤 시일에 방송되고 장지연 논설위원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어떤 어, 고종 강제퇴위 방해운 고종 강제퇴위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저기 뭐야 국채부상운동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 볼 만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민족의식이 담긴 역사서, 잡지 이런 것들도 출판을 막았죠. 교육은 이제 식민 지배에 충성하고 노동력을 양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이 건강한 교육, 지금 우리 공교육의 목적은 뭐 건강하다? 하여튼 지금 우리 공교육의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고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요걸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업교육, 실업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겠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생각하는 힘은 기르지 않고 말 알아듣고 일 잘하는 노동자만을 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을 길러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억나시려나요? 애국개몽운동 중에 보안회 있었죠.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내잖아요. 일본은 사실 우리에 대해서 땅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요거 작년에 배웠던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식민지가 있죠. 식민지가 있고 사기 아니죠. 아, 이게 왜 삐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식민지가 있죠. 식민지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에요. 이거 우리 작년에 배운 거라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의 성과를 내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산업혁명은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 공장을 돌려보니까 그죠? 산업혁명에 필요한 건 뭐예요? 값싼 원료와 노동력이거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식민지고 그래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점점 더 많은 원료,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막 그래서 대만도 그다음에 우리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원료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원료라기보다는 이제 노동자들을 배를 불릴 수 있는 쌀이 필요한 거죠, 쌀. 그래서 쌀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식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식민은 사실은 요 식자가 식목이랄 때 식자 즉 심을 식자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심을 식자란 말이에요. 즉 식민지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백성들, 본국의 백성들이 옮겨와서 살게끔, 즉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심는 거죠. 그게 식민지예요. 즉 조선을 일본이 식민지화했다라고 하는 건 일본인들이 조선에 가서 살기 편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땅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민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 쌀을 많이 얻고 또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을 조선으로 넘어오게 해서 땅을 나눠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건데요. 즉 토지 조사 사업의 실제 목적은 일본이 조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명분을 내걸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명분을 뭐라고 내거냐면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금도 잘 걷고 이렇게 하겠다. 요걸 이제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방법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그 땅의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유자가 직접 신고해야 된다는 건 소유자가 개인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에는요, 개인 소유가 아닌 땅도 되게 많았거든요. 즉, 가문 공동 소유거나 마을 공동 소유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문 공동 소유의 대표적인 경우는 뭐예요? 조상 모시는 선산 있죠. 선산이라고 아세요? 조상 대대로 조상님들의 묘를 모시는 산을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문에서 공동으로 묘를 모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은 개인 소유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 땅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 이런 땅들은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신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땅들은 이 소유권을 누가 신고하지를 않았으니까 소유권을 일절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총독부가 다 차지하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진행 방식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전개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폭력적 전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에 신고하기도 어려워. 여기서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고하려면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잘 떼주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홍보도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토지조사 사업을 하니까 소유자들이 토지를 신고해야 된다. 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길가에 벽 몇 개에다가 한자랑 일본어로 된 걸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신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요거를 토지를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땅이 있어도 그걸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어도 일본에 대한 불쾌감, 저항심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땅들은 싹 다 총독부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총독부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독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이 땅들을 일본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즉 일본 본국에서 좀 땅이 없고 가난한 농민들을 조선으로 불러서 이렇게 조선인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이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땅이 있었던 사람도 이걸 소유권을 인정을 못 받으면 땅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거면 내가 지금 땅이 없는 상황이니까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땅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도 늘어나겠죠.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면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땅의 주인과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 사이에 경작권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한번 이렇게 땅을 빌려갔으면 그 뒤에는 특별히 별력이 없으면 이 소작농 땅을 빌려간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경작권이에요. 경작권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별일 없으면 꾸준히 인정을 해왔는데 일본은 요거를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일본인 지주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러면 바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령은 이제 기업을 세울 사람이 기업을 세울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법인데 기업을 아주 못 세우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업을 세울 때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웬만하면 허락을 안 내줬겠죠.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신고만 하시면 어, 허락만 받으시면 회사를 세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세울 딱 준비를 하고 총독부로 가서 이런 내용의 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총독부가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삼림, 어장, 광산. 삼림은 이제 산 이런 거죠. 막 이렇게 나무 캐고 이런. 삼림, 어장, 광산 이런 자연물에 대한 법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권 침탈을 심하게 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매제는 인삼과 담배를 전매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매제는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전기나 물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콘센트에 딱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나 술을 전매를 하고 있는데 술이란다 미쳤나 봐. 전기와 물을 어, 전매를 하고 있는데 전매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에서 요걸 쓸 거면 정부에서만 사라. 정부가 독점 판매하는 걸 전매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실에서 물을 튼다. 그러면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물 자체를 나오는 순간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팔 수 있는 거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그런 걸 전매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매제는 인삼, 담배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되는 산업들은 총독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삼, 담배 전매제를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저런 정책들을 봤을 때 총독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지만 한국인의 경제 활동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